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급 사이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여자입니다. 저는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남편은 총 직원 6명인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요. 벌이는 제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대신 남편은 집안이 좋고 외동이라 시댁에서 결혼할 때 집 해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셔서 크게 불편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중견기업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하여서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직 준비할 때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준 남편이 고맙고 미안했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남편이 저보다 적게 벌어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나만 바라봐주고 늙어서 서로 외롭지 않게 알콩달콩하면서 살기만을 바랬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제가 1년 정도 외국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래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딱 1년만 파견 갔다가 다시 한국에 오는 거니까 저도 큰 걱정이 없었지요. 남편은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약간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남편에게 1년만 기다리라고 중간중간 시간 되면은 한국에 올 수도 있고 자기가 나 있는 나라로 여행 와도 되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외국으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이 터져버렸네요. 파견 나간 지 7개월쯤 한국에 몇 주 정도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자기야, 뭐해?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밥은 먹었고? 집에 별일 없지? 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남편은 잠깐 하느라 늦게 받았어. 무슨 일 없지? 밥 잘 챙겨 먹었고. 보고 싶냐? 쨍그랑! 남편이 말을 하고 있던 중 여자 목소리와 함께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지? 순간 말을 못하고 얼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자기야, 무슨 소리야? 무슨 여자 목소리에 뭐가 깨지는 소리? 뭐야? 집에 누구 있어? 누군데? 집에서 여자 목소리가 왜 나와? 라고 물었지요. 남편은 응? 뭔 소리야? 이거 TV 소리야. 드라마 보고 있었어. 여자는 무슨? 여자가 집에 왜 있어? 말이 되는 소리래. 방에서 전화 받다가 거실 쪽으로 나와서 TV 소리 크게 들린 것뿐이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자기, 그나저나 왜 전화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자의 직감으로 저는 딱 느꼈지요. 아, 얘 지금 완전 거짓말 치는구나. 여자 생겼네. 미쳤구나 드디어. 드디어 미쳤어. 1년을 못 참아서 여자가 생겨? 이런 미친놈이. 라고 욕이 올라오는 걸 꾹 참고 말했습니다. 아, TV 소리? 그래? TV 소리구나. 자기야, TV 크게 틀지 마. 얼마나 크게 틀었으면 그렇게 생생하게 소리가 들려. 자기 청력 다 망가진다. 아, 왜 전화 걸었냐고? 아니 그냥 잘 지내나. 여기 혼자 방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자기 뭐하나 생각나기도 하고 이제 한국 완전히 갈 날 5달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고 알았지? 푹 쉬고 사랑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요. 지금 전화로 화내고 욕해봤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티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말 역겨운 감정들을 꾹 참고 아무것도 눈치 못 챈 척 이야기했지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충격이 몰려와서 물건을 짚지도 못할 만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얼굴이랑 손이 달달달 떨리는 게 보이고 느껴질 정도였고요. 온몸에 힘이 쫙 빠져서 숨 쉬는 것도 벅찰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입국해서 이놈 새끼 바람 진 거 잡고 끝장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저는 3주 뒤 아무도 모르게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남동생이 로스쿨생이기도 하고 저와 가장 가깝게 지냈기에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제 짐을 맡겼지요. 남동생은 처음에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정말 새빨갛게 될 정도로 열을 내고 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머릿속으로는 그놈 수십 번은 찔러 죽였다고. 그런데 자기가 법을 배워보니까 대한민국은 철저한 증거재판주의다. 증거 없으면 아무리 혼자서 열내고 화내봤자 끝이다. 다 필요 없고 누나 증거 모아. 증거 모아오면 나머지 재판이랑 소송은 나 아는 선배 변호사들이랑 법조계 사람들 다 동원해서 재판으로 그 년놈들 인생 박살내게 해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소형 카메라 2개를 사서 남편이 없는 오전 시간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 화장대 위에는 그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자의 향수랑 로션, 그리고 파운데이션과 팩트가 있었고요. 아예 살림이라도 차렸는지 식탁에는 그 여자와 아침을 먹고 나서 안 치운 밥그릇과 반찬, 그리고 침대 옆에는 여자 잠옷과 스타킹이 널브러져 있었네요. 소파 앞에는 그 여자가 짐을 담아서 온 캐리어가 있었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정말 소리라도 빽 하고 지르고 싶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여자 물건들과 증거가 될 만한 것들 모두 사진 찍고 나왔지요. 그렇게 3일 뒤 저는 카메라를 수거하러 다시 집을 향했습니다. 집을 도착해서 카메라를 수거하고 제 노트북에 연결시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찍혔는지 봤네요. 뭐 아주 적나라하게 찍혔더라고요. 보면서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한 장면은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눈으로 보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아주 차원이 다른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당장 푹 건드리면 울음과 함께 폭력이라도 휘둘러 버릴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정말 이성이 툭 하고 끊겼네요. 그 여자 어떤 년인지 내가 쌍판떼기라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저는 신발을 신발장 안에 숨겨두고 기다렸습니다. 저희 집이 1층이에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며 있는데 아파트 입구 쪽으로 제 남편과 어떤 여자가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사진 찍어두고 저는 베란다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서 이를 바득바득 갈며 기다렸네요. 띠띠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남편과 그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당장 뛰쳐나가서 머리채를 잡을까 하다가 둘이 뭘 하는지 궁금해서 가만히 있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치킨 먹고 싶다고 하면서 치킨 배달시키고 여자는 오빠 나 오늘 하고 싶어 하면서 남편을 쪼르고 아주 생쇼를 떨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안방에 들어가 옷 벗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있는 베란다 뒤에가 바로 안방이거든요. 녹음기 켜고 아주 생생하게 녹음했네요. 참다 진짜 토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안방으로 바로 쳐들어갔습니다. 뭐 여자는 거의 속옷바람으로 있었고 남편은 사각 반스만 입고 있었네요. 제 얼굴 보자마자 남편은 완전 깜짝 놀라서 와이씨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뭐야? 라고 소리치고 그 여자는 엄마야 어떡해 나 이러면서 황급히 옷 입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너 골빈년이구나. 안방에 걸린 신혼사진을 보고서도 그 짓을 하려고 해? 너 상간녀야, 알지? 너 인생 쫑난 거라고. 내가 있잖아, 한성격 하거든. 그냥은 못 보내주지. 어디서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해? 그냥 꺼져. 하면서 그 여자가 손에 들고 있는 옷을 뺏어서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속옷바람인 상간녀를 현관문 앞까지 질질 끌고 데려가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잠궜지요.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려고 하길래 안에 있는 걸쇠를 걸고 문이 안 열리게 해놨습니다. 쾅쾅쾅 거리면서 문 열라고 울면서 소리 지르는 상간녀를 뒤로 한 채 저는 남편이 있는 안방으로 갔지요. 남편은 그새 윗옷을 입고 바지도 황급하게 입으려고 하더라고요. 바지를 올리려는 남편을 향해 상위에 있는 스탠드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너 내가 바보인 줄 아니? 내가 몇 주 전에 너한테 전화 걸었을 때 들렸던 여자 목소리, 그 목소리를 TV 소리라고 우기면 내가 깜빡 속을 줄 알았지? 나는 너한테 나 한국 간다고, 너 보고 싶다고, 만난 거 먹자고 전화가 온 거였어. 그 전화 안 걸면 어쩔 뻔했어. 평생 네 바람기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 뻔했네. 다 됐고 나 더 이상 말하는 것도 입 아파.
그냥 꺼져. 저 여자랑 살림 차리던지 알아서 해라. 나가. 꺼져라. 무릎 꿇지 말고 빌지 말고 그냥 꺼지라고. 라고 말했지요. 답답하게 남편은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진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뒤에서는 상간녀가 문 열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당장 안 나가면 옆에 있는 골프채로 확 패버린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허겁지겁 바지를 올리며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옷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옆에 있던 골프채를 들어서 한 방 날리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바지를 발 양쪽에 걸치고 뒤뚱뒤뚱 뛰어나가더라고요. 신발장에서 바지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진짜 초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죠. 하도 밖에선 상간녀가 문 두들기고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하니까 경비 아저씨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웬 벌거벗은 여자가 있으니 깜짝 놀라서 비 올 때 아파트 복도에 까는 거적대기 보직포를 가지고 그 상간녀 몸뚱이를 가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거적대기를 걸친 상간녀 그리고 경비 아저씨 셋이서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을 저는 베란다로 지켜보았네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 동네 얼씬도 안 합니다. 동네 방네 소문이 다 나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놈과 상간녀를 집에서 내쫓고 저도 그 집에서 나와 남동생 집으로 갔지요. 남동생에게 증거를 넘겨주고 소장 준비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남동생 선배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사건을 맡겼지요. 몇 주 뒤 저는 일 때문에 다시 출국해야 했기에 굉장히 빠르게 소장을 접수해서 고소를 했고요. 그렇게 저는 해외로 나가서 일을 마무리 짓고 나서 11개월이나 더 재판을 진행했네요. 남편 놈 명의로 된 집은 저에게 재산분할 때문에 절반이 넘어왔고 나머지 위자료도 전부 받아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기쁜 소식은 남편 회사의 소문이 쫙 퍼져서 결국 남편 반강제로 사표 냈다고 하네요. 남편이 외도 소식을 알게 된 시댁 어른들은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아주 불효자가 따로 없었네요. 뭐 이제는 제 알 바 아니지만요. 여튼 진짜 그 아파트를 들썩였던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상상을 초월하는 관계 속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장님과 비서, 그리고 아들까지?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오늘 사연은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남자의 고민과 갈등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사장님과 그의 매력적인 비서 사이에서 시작된 은밀한 관계가 한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관계는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지금부터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51살의 이태민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가정적으로도 안정적이었죠. 제 아내는 긴 세월을 함께해온 동반자였고 제 25살 아들 재현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비서 한유진과의 은밀한 관계입니다. 유진은 회사에 입사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업무 능력은 물론이고 밝은 성격과 세심한 배려로 모든 직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그녀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는 그녀의 사소한 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근이 잦았던 어느 날 밤, 그녀가 제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괜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와 다정한 말투는 어느새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그녀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저는 사장님이 계셔서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순간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동료의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었고, 저 역시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유진은 종종 퇴근 후에 저를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이렇게 자주 만나도 괜찮을까요? 혹시 제가 사장님께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니죠?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진 씨가 있어서 정말 고마워. 나한테는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야. 그 말이 그녀를 안심시켰는지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출장이나 야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녀는 제게 단순한 비서가 아닌 특별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가끔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둘만 아는 비밀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런 시간이 정말 좋아요.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위험을 저는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저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점점 더 잊어갔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저를 돕는 비서 이상의 존재가 되었고 저 역시 그녀와의 시간을 갈수록 더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단둘이 남은 저와 유진은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끔은 이 관계가 너무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저는 사장님이랑 있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저를 더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는 걸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때로는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이 관계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에 저는 저항할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욱 깊은 감정을 나누며 또 한 번 선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손길과 목소리는 제게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왔고 저는 그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그녀에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근이 아니더라도 출장이나 회의 핑계로 시간을 만들어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제게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너무 티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 눈치라도 보면 어떡하죠? 저는 그녀의 농담에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유진 씨도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이 관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은 점점 더 저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제게 작은 선물을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 진심이에요. 사장님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녀의 말은 감미로웠지만 동시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저는 단순한 상사가 아닌 훨씬 더 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들 재현이 회사에 들르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한유진 씨가 일하는 곳이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유진 씨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던데요. 재현은 유진을 처음 보자마자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유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유진 역시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재현이 집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유진 씨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를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제 아들이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재현에게 털어놓을 수도,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재현의 말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유진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았고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를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재현의 감정은 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유진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 씨, 혹시 재현이가 요즘 따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적 있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재현 씨가 며칠 전부터 저에게 관심을 표현했어요.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사장님이 아드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요. 그녀의 말은 제게 혼란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반응은 저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진 씨, 이런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요. 재현이한테는 절대 그런 신호를 주지 말아야 해요. 우리 관계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사장님. 재현 씨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분명히 말할게요. 하지만 사장님, 이 관계가 계속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재현이 다시 유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유진 씨가 참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가 저한테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에요. 제가 너무 서두른 걸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재현아, 유진 씨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지만 그녀도 회사에서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있을 거야.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현은 유진에게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유진은 그 고백을 단호히 거절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와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재현은 집에 돌아와 낙담한 얼굴로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유진 씨가 저한테 관심이 없대요. 하지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제 심장을 더 크게 뛰게 했습니다. 재현이 모든 것을 알아차릴까봐 두려웠고 유진과의 관계가 들통날 위험이 커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현 씨도 그렇고 사장님 가정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더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유진 씨,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지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이걸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사연자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그의 선택이 재현과 유진, 그리고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썰라디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현재 구독하지 않고 보고 계신 분들이 98%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독 버튼을 눌러 매일매일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진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던 다짐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을 잊으려 할수록 그녀의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유진은
그날 서로를 밀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시 사무실에서 마주치면 그 약속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회의 준비 끝났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세요?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지만 제 속은 복잡했습니다. 유진 씨, 나 정말 괜찮아. 내가 도와줘서 항상 고맙다. 그런 대화가 이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서로의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끊겠다는 약속을 몇 번이고 깼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제 아들 재현이 유진과의 관계에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재현이 제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유진 씨랑 뭔가 이상해요. 그녀가 저한테 분명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두 분이 함께 있는 걸 보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들어요. 설마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죠?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려 했지만 제 표정에서 모든 것이 들통날 것 같은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재현아, 그건 그냥 내가 신경 쓰다 보니 그렇게 느낀 거겠지. 유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재현은 제 말을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유진과 저를 유심히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던 중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훈 씨,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아.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모든 걸 고백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조금 바빠서 그래. 걱정하지 마. 아내는 제 말을 믿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는 점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재현의 의심과 아내의 감각은 우리가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재현 씨가 모든 걸 알아차릴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리고 저도 사장님 가정을 깨트리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유진 씨, 나도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해. 우리 이쯤에서 끝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모든 연락을 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삶에서 사라진 뒤에도 그녀의 존재는 제 마음속에 큰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연락을 끊고 잠시 가족과도 떨어져 있습니다. 제 아내와 아들은 제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제 속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유진과의 관계를 끝냈지만 그녀가 제게 남긴 흔적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모든 걸 알게 되었을지 아니면 단순히 의심으로 끝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제 아내가 그동안 눈치채지 않았는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썰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조언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신데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들꽃 야담입니다. 천안 관기에서 임금님의 장모가 되기까지 현명한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 지혜로움을 얻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지요? 경호가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지 뭐야. 내가 말한 대로 입가에 점을 하나 찍었더니 선비들이 유염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어머, 정말 좋겠다. 점도 점이지만 내가 예뻐서 그런 거야.
게다가 지난번에 만들어준 옷도 대박이었어. 그 옷만 입으면 선비들이 눈을 반짝이며 내 곁을 차지하려 아우성이야. 너의 재주는 기방에만 묻혀있기엔 너무 아깝다니까? 손님한테 내가 그렇게 인기 좋다니. 나도 좋네. 앞으로는 더 뜨겁게 달아오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선물인데 동백기름이야, 받아. 친구 사이에 뭐 이런 것까지 챙겨주고 그러니? 아니야, 정말 고마워서 그래. 어서 받아. 그래, 고마워. 잘 쓸게. 이렇듯 기생 경옥은 남다른 재주와 따뜻한 마음씨를 지녀 동료 기생들에게도 칭찬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옥은 뜬금없이 현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부르셨사옵니까? 그래, 자네가 그 기방에서 군계 일하기라더군. 소인, 부끄럽사옵니다. 기방에서 하는 일이라서 잘해봐야 못산 애들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파는 게 전부지요. 혹시 소첩을 소실로 삼으시려는 것인가요? 허허,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 부탁이 있어. 이렇게 불렀다네. 소인 같은 미천한 년에게 무슨 부탁을 하신단 말인가요? 현감은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여인을 불렀지요. 예, 효선아, 들어오너라. 그녀는 혼인한 지 불과 3년밖에 안 된 현감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혼인한 뒤로 부부 금실이 좋지 않아 사위가 밖으로만 돌고 있어. 지금은 친정에 와 있네. 자네 솜씨가 좋다고 하니 이 아이가 서방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네. 예, 나리, 소인 힘껏 돕겠습니다. 아버님, 제 서방이 기생들 때문에 밖으로 돌고 있는데 기생한테서 무슨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분을 이기지 못한 현감의 딸 효선은 경옥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지만 경옥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꿋꿋하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씨, 비록 소인은 기생이라 지금처럼 괄시를 받지만 한 번도 제 신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을 더욱 귀하게 여겨 학문과 기회를 닦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좋은 부모한테 태어났으면 아씨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겠지요. 그리하여 스스로를 더 높이며 긍지를 지켜왔지요. 현감의 딸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않는 경옥은 바닥난 효선의 자존감을 되찾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효선아 씨, 아씨는 본디 큰 복을 타고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아비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스스로를 깎아내리진 마세요. 내면이 당당해야 밖으로 풍기는 기운도 아씨의 편이 되는 법입니다. 후, 너처럼 미색을 가진 기생들에게 내 서방이 마음을 뺏겼는데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별 소용이 있겠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아씨께서 마음을 굳건히 잡고 외모를 가꾸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충분히 서방님의 관심을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부터 경옥은 의도적인 칭찬과 더불어 효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고 옷맵시를 가꾸어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과 뜨개질 및 자수법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효선은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 마지막으로 경옥은 색조 화장법까지 전수해 주었지요. 효선아 씨, 이제 얼굴을 더 매혹적으로 살려보겠습니다. 먼저 눈썹은 가늘게 빼내어 봄볕에 물오른 버들가지처럼 그려주시고 눈은 좀 더 크게 확장하고 눈꼬리를 살짝 올려 매혹적으로 살려주는 것이 좋지요. 두 볼은 연분홍으로 잘 익은 복숭아가 연상되도록 분을 톡톡 두드려주어 생기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화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입술입니다. 도톰한 입술선은 강하게 하여 앵두같이 진한 홍색을 올려주면 안 넘어올 사내가 없답니다. 자, 그럼 거울을 보시지요. 효선은 거울을 보자마자 희색이 되어 놀란 표정도 잠시 활짝 한박웃음을 지었지요. 와, 정말 예쁘구나. 내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내 재주가 참으로 용하구나. 어느새 효선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묻었고 화색이 깃든 얼굴은 생글생글하여 당장이라도 날아갈 듯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정말 내 덕분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구나.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보니 자신감이 크게 생겼어. 고맙다. 이 놀이개를 자네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내 성의이니 꼭 받아주게. 아닙니다. 아씨, 소희는 그저 현감 나리의 분부를 따랐을 뿐이옵니다. 아니라니?
자네 도움 없었으면 평생 서방님 사랑 한 번 받지 못하고 지냈을 것이네.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경옥은 현감에게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신세를 크게 진 현감은 경옥에게 원하는 상을 내리게 되었지요. 내가 자네에게 보답하고 싶구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게. 나리, 소희는 지금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사옵니다. 넓은 곳이라면 혹시 궁궐을 말하는 것이냐? 네, 그렇사옵니다. 혹시나 궁에 들 수 있다면 꼭 가보고 싶사옵니다. 그리하여 경옥은 현감의 노력으로 마침내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고 탁월한 재주를 인정받아 왕실의 의복과 침구를 만드는 상의원에 배속되었습니다. 궁궐에 들어온 경옥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어요. 미로처럼 복잡하여 길을 잃기 일쑤였지요. 어느 날 길을 잘못 들어 한적한 전각 주변을 헤매다가 우연히 어느 대감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경옥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대감을 졸졸 따라가게 되었지요. 이를 이상히 여긴 대감이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졸졸 따라오는 것이냐? 경옥은 잠시 당황한 채 밝은 표정으로 살포시 웃으며 대답했지요. 저 대감님의 도포 자락이 속옷에 끼어 들어갔기에 그것을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례하게 대감 앞으로 다가와 속바지 춤에 낀 도포자락을 조심스레 펴주었지요. 대감은 난생 처음 보는 궁녀의 맹랑한 친절에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단아한 얼굴과 샘처럼 맑은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쳤지만 이를 숨기려 헛기침만 몇 번 하고는 급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경옥은 그렇게 궁궐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며 상의원에서 열심히 일을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의원 내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천상궁이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인 수빈마마의 옷을 다림질하고 있는데 옆에서 일하던 궁녀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그 여파로 경옥이 살피고 있던 뜨거운 숯불이 옷가미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코, 큰일 났네. 이 옷이 누구 옷인 줄 아느냐? 수빈 마마의 옷이란 말이다. 더군다나 이 옷감은 구하기도 어려운 진귀한 것인데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주변 나인들도 일대 소란에 휩싸여 우왕좌왕했습니다. 대역죄는 아니어도 상의원 전부가 문책당할 수 있어요.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오늘부터 옥살이 하는 건가? 놀라 다급해진 상궁은 옷감을 비슷한 것으로 구해 몰래 만드는 방안을 내렸지만 경옥은 문제 자체를 숨겨 순간을 모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옷감 전체를 폐기하기엔 너무 아깝다고 여겼지요. 그리하여 궁리 끝에 경옥은 불에 그을린 부분을 덧대고 그 자리에 정성스럽게 자수를 놓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리고 예쁘게 자수가 마무리된 후에 수빈 마마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였습니다. 소인이 부주의하여 옷감을 다소 훼손하였으나 귀한 옷을 섣불리 버리기보다 우선 다른 방식으로 수선하여 수빈마마께 올려 판단을 구하고자 이리수를 놓아보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수빈은 살짝 얼굴을 찡그리며 옷을 살펴보다가 정성스레 쑤 놓인 무늬를 보곤 의외의 미소를 지었어요. 오오라, 오늘은 이 옷을 입고 임금님 침소에 들어가야겠구나. 괜찮으니 그만 물러가도록 하거라. 수고했구나. 그리하여 수빈은 새롭게 쑤가 놓인 옷을 입고 임금님 침소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오늘따라 수빈이 더 청초하고 아름답게 보이는구려. 못 보던 원앙 무늬가 눈에 들어오는데 수빈과 썩 잘 어울리오. 이 옷에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사옵니다.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수빈이 아름다우니 마음이 설레는 것이 쫄깃한 마음이 드는구려. 이리 가까이 오시오. 그날 밤 임금은 새삼 수빈을 포근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둘은 더욱 깊은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수빈은 위기의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극복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과 강직함을 증명해 보인 경옥이 마음에 들었지요. 그리하여 수빈은 상의원을 직접 찾아가 경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호가, 내 덕분에 예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구나.
앞으로 내 의복이며 친구는 모두 내가 맡아서 관리해 주거라. 내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난 뒤로 계속 좋은 일도 생기는 듯하구나. 황공하옵니다. 마마, 분부대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사옵니다. 그러다 보니 경욱은 수빈 마마의 침구를 담당하며 상의원에서 자리를 구축하고 인정을 받게 되었지요. 수빈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게 된 경욱은 궁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상궁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경욱은 장경욱 상궁이 되었답니다. 자연히 다른 상궁이나 나인들의 질투와 시기를 한 몸에 받게 되었지요. 어느 날 경욱이 자기 처소에서 새로 붙은 시종인 방자와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눈여겨보던 천상궁과 그녀의 시종이 다가왔습니다. 너는 누구더냐? 천상궁은 경욱의 방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네, 소희는 장상궁님의 방자입니다. 수빈 마마께서 장상궁님의 방자로 마마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천상궁 방자가 곧장 말을 붙였습니다. 천상궁 마마께서는 궁에 들어오신 지 20회가 넘어 겨우 방자를 두셨는데 장상궁님은 궁 생활이 겨우 5년인데도 방자를 받았으니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 아니옵니까? 눈치를 살피던 경욱이 얼른 나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원치 않았으나 수빈 마마께서 황공하옵게도 특별히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 싫다고 했는데도 받게 되었다는 것이냐? 겉으론 순진한 척, 착한 척 다 하면서 결국 얻을 건 다 얻고 있구나. 꼬리 9개 달린 여우 같은 이라고. 그래서 내가 싫다. 그렇게 천상궁과 주변 나인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잘 나가던 경욱은 궁 안에서 점점 더 심한 질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욱은 연못가에 조용히 앉아 바람결에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가자 그녀는 두 팔로 가슴을 살짝 감쌌지요.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경무와 엄격한 규율, 그리고 마음을 털어놓을 상대도 없는 외로움이 겹쳐 늘 반복되는 궁 생활이 답답하기만 하였지요. 그때 사그락사그락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아보니 예전에 옷깃을 정리해드린 그 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어찌 혼자 여기에 있는 것이오? 부드러운 목소리에 긴장하여 경욱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경욱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져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숨을 내쉬며 답했지요. 아, 예, 대감마님, 그동안 무고하셨는지요? 그냥 바람을 좀 쐬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자상한 눈빛으로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다가섰지요. 하지만 경욱이 처음 보았을 때의 그 해맑던 미소의 표정은 보이지 않고 어깨가 축 늘어져 지쳐있는 모습에 대감은 마음이 쓰였어요. 궁 생활이 많이 힘이 든 모양이오. 경욱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그녀의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읽은 듯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처음 본 날 그대 눈빛이 참 맑고 빛났는데 오늘은 많이 지쳐 보이는구려. 이곳 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 그렇다고 너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들지는 마시오. 예상치 못했던 위로에 경욱은 마음이 찡함을 느꼈습니다. 궁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 이렇게까지 위로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였기 때문에 얼었던 마음이 녹아 한편으로 따스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감마님, 그녀가 무어라 더 말을 하기도 전에 대감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녀에게 선수라도 치듯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장상궁이 어려울 때 내가 조그만 도움이라도 주고 싶으니 부담 갖지 말고 얘기를 해주게나. 예,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그렇게 경욱의 궁중 생활에 작으나마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권세가 있는 분을 알게 되어 경욱은 가슴이 벅차고 뿌듯하였습니다. 며칠 후 임금은 수빈 박 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침소에 들은 임금과 수빈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다정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지요. 요즘은 후궁들 사이에 문제는 없소? 임금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묻자 수빈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예, 전하. 다들 맡은 소임을 다하며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순간 임금이 살며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무엇이오? 소첩은 괜찮습니다만, 전하께서 밤늦게까지 정무를 보신다 하여 몹시 걱정될 뿐입니다. 피로가 쌓여 어체가 상할까봐 걱정이옵니다. 수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임금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지요. 그녀의 손길은 정성을 다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빈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수빈은 갑자기 손을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임금 역시 놀라 긴장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무슨 일이냐? 수빈은 손끝을 펴보이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하 바늘에 찔린 듯합니다. 바늘이라 하였느냐? 임금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곧장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살펴보니 날카로운 바늘 하나가 침구 틈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임금은 단숨에 주변을 훑어보며 외쳤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문 밖에서 대기하던 내관과 상궁들이 황급히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전하. 부르셨사옵니까? 수빈의 친구를 담당하는 궁인이 누구냐? 지금 당장 잡아들이거라. 순간 처소하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때 수빈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으며 청하였지요. 전하, 아래 것들을 다스리지 못한 소첩의 불찰이옵니다. 이 일은 소첩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임금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지요. 오늘은 수빈의 청을 받아들여 이 정도로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또 무엇이 과인과 수빈을 위협할지 알 수 없지 않겠소? 수빈 박씨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첩이 직접 조사하여 경위를 밝히고 합당한 벌을 내리겠사옵니다. 부디 전하께서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임금은 잠깐 고심하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수빈께 맡기겠소. 하지만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일이오. 소첩, 반드시 전하께서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날 밤 처소에는 말 한마디 나누기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수빈은 다음날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빈은 자신의 의복과 침구를 담당하는 장상궁을 불러 자초지종을 알아보았지요. 경옥은 무릎을 꿇은 채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혹 침구에 꽂혀있던 그 바늘을 갖고 계시옵니까? 그래, 이것이 그 바늘이다. 경옥은 바늘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바늘은 소인이 쓰는 바늘이 아니옵니다. 소인은 궁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제가 쓰던 바늘을 따로 갖고 다녔사옵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다른 것이옵니다. 그래, 나도 자네가 이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지. 수빈은 경옥의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그녀의 눈빛을 확인한 후 수빈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 했거나 아니면 자네를 모함하려고 꾸민 짓일 것이다. 마마, 저를 믿어주시겠사옵니까? 수빈은 잠시 경옥을 바라보다가 결연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렇다. 자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지. 그러니 이 일의 진상을 함께 밝혀보자꾸나. 경옥의 눈가에는 미세한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마마, 소첩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찾아내겠사옵니다. 그날 밤 경옥은 조용히 궁궐 곳곳을 살피며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옥은 침구를 정리하는 궁녀들에게 슬쩍슬쩍 말을 돌리며 정보를 캐내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던 중 경옥은 마주치기 꺼려지던 궁녀 여진과 우연히 맞닥뜨렸습니다. 여진은 평소 사소한 일에도 경옥을 시샘하던 궁녀였지요. 장상궁님, 이제 좋은 날 다 가신 듯 싶습니다. 경옥은 마음을 가라앉히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진은 소리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담긴 의미를 경옥은 단번에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마님께서 주변 사람들보다 너무 눈에 띄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요. 다른 마마님이나 나인들은 뛰어나고 돋보이는 한 분 때문에 언제나 그늘 속에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경옥은 여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것이 꾸며진 일이란 말이냐? 순간 여진의 눈빛이 떨렸고 표정이 살짝 흔들렸지요. 그 순간 경옥은 직감적으로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깨달았지요. 조사가 더 깊어질수록 경옥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누군가의 계획적인 음모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려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 한 궁녀가 조심스레 다가와 경옥에게 속삭였습니다. 천상궁 마마께서 장상궁 마마님을 곤경에 빠뜨리라고 명하셨다 하옵니다. 그 한마디로 경옥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조각이 딱 맞춰졌습니다. 천상궁은 오랫동안 궁 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최근 들어 경옥이 수빈이 총애를 받으며 자신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여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옥은 이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수빈에게 고할 수밖에 없었지요. 수빈 마마, 저를 모함하는 일로 궁궐내에서 시기와 질투가 뒤섞여 서로를 헤아려 드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옵니다. 수빈은 사건의 원인을 전해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상궁. 이건 자네 잘못이 아니네. 어느 곳이나 시기와 질투는 있기 마련이나 흔들리지 말 거라. 자네가 가진 빛을 잃지 않길 바라네. 분명 천상궁의 음모가 의심스러웠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선뜻 벌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이번 일은 아무 일 없는 듯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너무 허탈한 마음에 경옥은 궁궐 후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궁 안 곳곳에 밝힌 등불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어두운 그늘로 가득했습니다. 바늘 사건 이후 경옥을 향한 궁중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졌고 누구도 그녀를 멀리하며 쉽사리 두둔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를 향한 의심과 질투가 더 깊어져만 갔지요.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소?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경옥이 고개를 들자 전에도 길을 잃었을 때 만났던 그 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아, 대감마님. 서둘러 허리를 숙여 절하는 경옥에게 대감은 손짓으로 그녀를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소? 경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대감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가늘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재주가 많고 마음마저 고운이 시기하는 이가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겠지. 짧은 한마디였으나 지금 경옥의 현실을 꿰뚫고 있는 말이라는 생각에 경옥은 울컥하여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처지를 꿰뚫어보는 듯한 말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남들이 뭐라든 자네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건 달라지지 않는 법이오. 이 말에 경옥의 가슴이 놀라 살짝 떨렸습니다. 궁 안에 들어온 이후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묵묵히 자네의 길을 걸어가면 언젠가 자네 진심을 알아주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경옥은 북받치는 감정을 간신히 눌러 담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소인도 그렇게 믿고 견디겠습니다. 잠시 이어진 침묵 속에서 경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어찌하여 소인의 마음을 그토록 잘 헤아려 주시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옵니까?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와 연민의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조그만 빛이 되어준 대감의 말 한마디가 경옥의 마음에 온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더니 도리어 마음이 한결 겸손하여 너그러워지더군. 권세 있는 대감의 입에서 겸손하고 너그러워진다는 말에 경옥은 왠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쳐있던 경옥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대감의 가슴에 쏙 들어가 편안함을 취하는 상상을 해보았지요.
하지만 이 훈훈한 순간을 누군가 몰래 지켜보고 수군덕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아까 뒷마당에서 보았는데 말이야. 장상궁이 대감이랑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 금방이라도 안겨서 사랑을 나눌 것 같은 분위기였다니까. 상궁 주제에 대감과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뻔뻔하기도 하지. 수빈마마도 모자라 대감까지 꼬시려 꼬리를 치며 돌아다니나 보는구나. 그들의 수군거림은 처음엔 조용했지만 곧 점점 파문되어 순식간에 궁 안에 퍼져갔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상의원 최고상궁, 천상궁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천상궁은 경옥을 불러들이자마자 단단한 죽책을 들고 노려보았습니다. 내 인연 감히 상궁의 몸으로 대감을 유혹하여 추문을 만들고도 살아남길 바랐느냐? 갑작스러운 고함에 경옥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궁궐 안에 너의 지저분한 소문으로 파다한데 정작 본인은 시치미를 떼겠다. 마마, 소인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상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 닥쳐라. 어떻게든 너를 쫓아내려 해도 기회가 없었는데 내가 스스로 구덩이에 빠져주는구나. 천상궁은 날카롭게 쏘아붙이더니 곧바로 죽책을 내리쳤습니다. 어깨 위로 퍼지는 따가운 통증에 경옥은 정신이 아찔하여 숨이 턱 막혔습니다. 궁 안에서 사사로이 정을 나누어? 그것도 임금님의 인척인 대감과 추문을 일으키다니 죽을 각오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짓을 저지른단 말이냐. 마마, 결코 사실이 아니옵니다. 그저 궁일에 대하여 몇 마디 나눈 게 전부입니다. 경옥은 필사적으로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천상궁은 아랑곳하지 않고 죽책을 연이어 내리쳤습니다. 다신 그런 짓을 못하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도록 해주마. 뜨거운 고통에 몸이 떨렸지만 경옥의 마음은 따가운 고통보다도 오히려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무고한 그녀에게 씌워진 터무니없는 죄목은 마치 꼼짝없이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가 되었지요. 궁궐이란 곳은 진실보다 소문이 먼저 퍼지고 시기와 질투가 정의를 대신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천상궁의 가혹한 매질로 어깨와 등이 쓰라린 경옥은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상궁을 당장 임금님께 모시고 오라는 전교가 내려졌습니다. 천상궁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고 경옥 역시 놀란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또 무슨 계략을 꾸민 게냐? 천상궁의 날선 시선이 경옥을 겨눴지만 경옥은 담담히 고개를 들어 욱신거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임금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경옥은 임금 앞에 서게 되었고 그녀의 등에는 조금 전 매질의 아픔이 그대로 남은 채 떨리는 손은 소매자락 안에 꼭 숨긴 채였습니다. 내가 상의원 장상궁인가? 경옥은 깊은 절을 올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인, 경옥이라 하옵니다. 임금은 그녀를 가만히 훑어보았습니다. 궁녀 신분으로 감히 사내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재주와 심지가 굳은 아이라고 어슴풀에 듣긴 했지만 용모가 제법 뛰어나니 사내가 반할만하구나.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임금의 말에 경옥은 당황스러움을 숨기려 애쓰며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결코 아무런 연관이 없사옵니다. 맹세코, 결백하옵니다. 그러자 임금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아니면 되었지. 굳이 맹세까지 할 건 없지 않느냐. 임금의 시선은 예리하면서도 어딘가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곁에 있던 수빈 박 씨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버님께서 서운하시겠군요. 그 말에 경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늘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던 그 대감이 사실 수빈 박 씨의 부친 즉 임금의 장인이었던 것이지요. 임금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원군께서 상처하신 지 얼마나 되었지요? 옆에 있던 수빈이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5년이 넘었습니다, 전하. 꽤 오래되셨군. 그동안 혼자 지내시느라 적적하셨겠군요. 그리하여 장상궁을 마음에 두셨던 것입니까?
박대감은 멋쩍은 듯 미소를 지었지요. 그리하여 임금님은 경옥에게 말하였습니다. 장상궁은 들으라. 내 너를 부원군과 혼인하도록 허락하노라. 경옥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위로를 건네주던 대감이 수빈 마마의 아버지, 임금의 장인이라 하여 충격이었는데 궁녀 신분으로 혼인을 허락받는다는 것은 더더욱 믿기 어려웠지요. 그러나 임금의 분부이니 따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옥은 몸을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법도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흡할 따름이옵니다. 전하의 깊은 뜻을 받들어 내조에 힘쓰고 덕을 실천하겠사옵니다. 곁에서 미소를 띤 채 지켜보던 수빈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혼자 드신 아버님이 늘 외롭게 마음이 쓰였는데 이렇게 좋은 새어머니를 맞이하게 되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수빈이 그리 좋아하니 나도 기쁘. 그런 의미로 내 경옥 대신 새 이름을 하나 지어드리지요. 불그스름한 복숭아처럼 곱고 단아하다는 뜻으로 홍도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렇게 홍도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경옥은 임금의 장인인 박준원의 소실이 되었습니다. 궁녀가 혼인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임금의 각별한 배려 덕분에 이 혼인은 가능했지요. 그렇게 홍도라는 이름으로 박대감의 부인이 되어 10여 년을 행복하게 지낸 뒤 박대감의 사망 후 3년상을 마치고 경옥은 고향 경주로 돌아갔지요. 그곳에서 교방에 몸담아 예술과 가무를 가르치고 후학을 양성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궁녀에서 소실, 그리고 다시 평범한 여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예술적 재능과 깊은 내면의 품격은 조금도 희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기녀가 아닌 교방의 예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뒤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경옥은 그녀가 남긴 가르침과 예술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30년 후 경주의 교방과 관에서는 그녀의 묘비를 세웠습니다. 당시 기생과 소리꾼들이 적극적으로 재물을 내놓아 그녀를 기렸는데 이는 경옥이 비단 한 명의 여인이 아닌 조선의 예술과 궁중의 역사를 함께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기생이자 궁녀, 나아가 조선 한 시대를 풍미한 여인. 경옥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매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